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제40회 경영지도자 2차 인적자원관리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송치경 노무사라고 하고요. 오늘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통해서 향후에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 노사관계론 정리를 하실 때 방향성을 잡고 또 기출의 경향을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출문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잘 이해하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문제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시험 문제의 구성을 보면 그 첫 번째 30점짜리 논술 문제가 있죠. 이 논술 문제가 요번에는 부분을 좀 나누어서 제시가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은 논술 문제 한 문제에 전체적인 논리 전개를 하는 문제였다면 요번에는 30점 문제 안에 20점과 10점짜리로 구별해서 100점 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할 건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문제를 딱 접근할 때는 먼저 이 문제에서 요구하는 구체적인 내용, 그 내용을 어떻게 파악할 거냐. 일단 목차를 구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구성을 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에 관한 사항.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노동조합의 문제가 나왔고, 이 노동조합의 첫 번째 문제는 설립이라는 측면의 문제가 하나 나왔습니다. 두 번째는 기관과 재정이라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해서 각각의 쟁점들을 설명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설립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이라는 두 가지. 그래서 이 첫 번째 쟁점, 이 첫 번째 쟁점은 요 실질적 요건과 두 번째 형식적 요건, 이 두 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고, 기관과 재정은 이 노동조합이라는 큰 테마의 첫 번째 쟁점과 두 번째 재정이라는 쟁점, 이렇게 나누어서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의 노동조합이라는 쟁점을 구별해서 문제가 제시가 됐고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노동조합의 설립의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입니다. 노동조합과 관련해서는 우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그래서 노조법이라고 하죠. 이 노조법에 노동조합의 개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노조법 4조 규정에 보면 4조의 정의 규정이 쭉 나옵니다. 2조 4호. 그래서 기본적으로 노조법 2조 4호 규정에 노동조합의 개념이 나와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개념이 기본적으로는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어서 구성이 되어 있고, 이 실질적 요건은 주로는 헌법 33조 1항에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 이 노동기본권 향유와 관련되는 내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은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와 관련되는 절차들을 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전반적인 흐름을 좀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실질적 요건은 헌법상의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느냐라는 차원에서 크게 한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주로 자주적으로 주체성을 가지고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단결한 단결체냐. 그래서 크게는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 이렇게 세 개의 키워드를 두는데, 이 자주성과 관련해서 이제 주체성을 별도로 두거나 아니면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제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개념을 보면 노조법 2조 4호에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목적, 유지 개선,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자주적으로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단결하는 단결체로서 목적성,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단체 또는 연합단체 이렇게 이제 구성이 돼서 보통 우리가 자목단 또는 자주성, 주체성, 목적성, 단체성 이렇게 좀 정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씩 좀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한 단체 또는 연합단체. 이게 바로 노조법 2조 4호에 있는 노동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실질적 요건, 헌법상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렇게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고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경제사회적 지위 향상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활동하고 이를 통해서 단체 또는 연합단체라는 실체가 존재해야 되고 이게 바로 기본적인 실질적 요건의 기본 내용입니다. 다만 이 실질적 요건의 이 기본 내용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적극적 요건이라고 합니다. 다시 적극적 요건이고 여기에 소극적 요건을 두기도 합니다. 소극적 요건. 소극적 요건은 지금 말씀드린 적극적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따질 때 판단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소극적 요건으로는 2조 4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전체적인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씩 좀 살펴보면 첫 번째는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되잖아요. 자주적으로 단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주체가 근로자가 주체가 돼요. 근로자가 주체가 되지 않으면 자주성은 침해받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사용자 또는 그의 이익을 대표하는 자가 참여하면 안 된다. 사용자 그리고 이익 대표자의 참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 자주성이나 주체성을 결여한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노동조합으로 보는 이 적극적 요건에도 불구하고 적극적 요건에 결격 사유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경비의 주된 원조를 받는 경우, 경비의 주된 부분을 사용자로부터 원조 받는 경우, 이 부분은 여기서 어떤 걸 결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결국은 이것도 자주성의 문제입니다. 어떤 측면에서 재정적인 운영 차원에서 자주성을 침해하는 게 되는 거죠. 세 번째, 공제, 수양, 복리 사업만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이건 뭐가 문제일까요? 근로조건 유지 개선이라는 주된 목적에 반하기 때문에 목적성을 결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의 각각의 적극적 요건의 결격 사유가 확인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
근로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건 요 적극적 요건의 주체성을 결여한 거죠. 자주성 측면이라고 말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이제 네 번째까지 정리가 됐고, 다섯 번째가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조합으로서의 활동과 관련돼서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주로 다섯 번째네요. 주로 정치 목적으로 주로 정치 운동을 목적으로 결성된 경우, 요거는 목적성의 문제죠.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결국 적극적 요건을 결여하는 사유들이 대부분 소극적 요건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다 함께 판단해서 노동조합의 기본적인 개념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이 되기 위한 요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요건, 이게 바로 실질적 요건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의 노조법 2조 4호 규정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포함한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면 노동조합이 되는 게 맞는데, 노동조합으로서 우리가 실체를 갖고 있다. 즉 자주성, 목적성, 단체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노조법 2조 4호 가목부터 라모까지의 전체적인 결여 사유가 없다면 노동조합으로서 노동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는, 즉 노동조합으로서 단결하고 단체 교섭하고 단체 행동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는데, 그냥 이것으로 모든 노동조합으로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절차, 즉 행정관청 신고를 통한 이 신고를 통한 심사 절차, 이 심사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사실은 다툼은 있습니다. 어쨌든 신고 절차에 대한 게 바로 형식적 요건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 위에 노동조합은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 관할 행정관청에 설립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설립신고서 제출할 때 규약을 첨부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이 노동조합의 행정적인 확인을 받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노조법 7조에 보면 이 법에 의한 노동조합이 아닐 경우에는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인으로서 등기를 못하고요. 그리고 노동위원회 구제 신청도 못하고요. 이러한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 제약이 발생하도록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노동조합의 전체적인 운영을 위해서도 설립신고를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그로써 각종 노동조합으로서 혜택도 받을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행정관청의 신고 절차다. 이에 따르는 행정적 보호를 받게 된다. 대표적으로는 이제 법인으로서 인정받는 것. 두 번째는 노동위원회 각종 처리 절차, 구제 신청이라든가 조정 신청, 부당노동의 구제 신청, 조정 신청, 그 다음에 뭐 조세 면제와 관련되는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행정적인 보호
장치이고 이와 관련되는 내용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바로 이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과 관련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노조법 2조 4호 규정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에 따르는 행정적인 절차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을 나누고 실질적 요건에서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 형식적 요건에서 행정관청 신고 이 부분을 잘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체적인 노동조합 파트에 앞에서 우리가 이제 설립과 관련되는 부분을 봤고요. 두 번째는 기관과 재정과 관련되는 기관입니다. 노동조합도 단체이기 때문에 이 노동조합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운영의 기본적인 운영 체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운영 체계가 바로 이제 기관과 다시 할게요. 넘어가서 다시 할게요. 예, 두 번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노동조합의 기관과 재정에 관해서 설명하시오 라는 10점짜리 문제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노동조합의 설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설립된 노동조합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그 실체를 가지고 그 내부적인 운영 원리를 갖고 운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운영 원리와 관련돼서 기본적으로 기관을 가지고 있고 기관을 운영하기 위한 재정을 확보해서 관리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운영에 관한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관 그리고 두 번째 재정에 관한 큰 문제로 좀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운영에 대해서는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즉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인적 구성이라든가 물적 기반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기관과 재정 측면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관은 크게 또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단체는 의사결정을 하는 기관이 있죠. 바로 의결기관입니다. 의결기관으로서 보통 총회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대의원회가 있죠. 이렇게 해서 두 개의 중요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와 대의원회가 있고요. 두 번째, 뭔가 의견을 결정했다면 그 의견에 대해서 집행하는, 실제로 수행하는 기관이 있죠. 내부적인 운영에 대한 어떤 결정권을 가지고 이 결정권을 수행하는 기관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은 노조위원장, 노조 집행부가 있죠. 세 번째는 감사기관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감사기관은 주로 회계 측면에서의 역할을 합니다. 회계감사원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기관의 흐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정 측면에서는 노동조합의 물적 기반의 재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조합비입니다. 조합비와 관련해서는 이 조합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에서 공제하는 제도, 즉 체크오프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조합비 일괄공제와 관련되는 이걸 이제 체크오프라고 하죠. 체크오프 시스템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조합비에 대한 회계, 처리와 관련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조합비 이외에 각종 사업비, 각종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고 사업에 따르는 거, 뭐 기타
운영하기 위한 내용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큰 틀을 보면 이렇게 기관과 재정 측면을 나누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제 기본적인 기관에 대한 부분입니다. 의결기관은 총회와 대의원회로 나눌 수가 있고요. 총회는 모든 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으는 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 조합원의 총의를 모아서 하는 최고 의사결정기관. 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매년 1회 이상 이루어지도록 합니다. 이걸 우리는 정기총회라고 하고요. 필요에 따라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 이루어지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조합원의 3분의 1 이상 총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에 이루어지는 임시총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총회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근데 총회 모든 조합원이 참여하는 게 물리적으로 쉽지 않고 업무의 특성도 있기 때문에 이 총회를 대신하기 위해서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 대의원에 의해서 운영되는 기관이 있다,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회 가름에서 대의원 선출 통해서 운영할 수 있습니다. 대의원회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인 어떤 결정권도 총회와 거의 유사하지만 다만 대의원을 선출하는 데 있어서 절차 그리고 총회에서 결정해서 전체 구성원이 결정해야 되는 것들은 좀 다소 차이가 있다 정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으로서 노조위원장은 대외적인 대표권을 행사하고요. 대내적인 운영을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기관으로서 회계감사원은 회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뒤에 말씀드릴 재정을 비롯한 전체 운영에서의 감사 역할을 하는데 특히 회계 측면의 감사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일정 부분에 제한되는 측면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 운영하기 위해서는 결국 규약이 필요합니다. 여기는 이제 문제는 규약이 안 나왔는데 이 기관이든 재정이든 이 규약이 다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규약에 관한 내용도 언급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보시면 되겠고 조합비는 아까 말씀드린 조합비 일괄공제, 즉 체크오프 시스템을 둠으로써 임금 내에서 일정한 주기로 임금을 공제합니다. 조합비를 공제합니다. 이 조합비 공제하는 방식을 조합비 일괄공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일괄공제한 조합비에 대해서는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회계감사원의 회계를 받도록 하고 일정한 보고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주적, 민주적 운영이 이루어져야 되죠. 자주적, 각종 사업비라던가 기타의 사항들도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운영이 이루어지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조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 결과와 운영 사항을 공표하고 조합원 요구가 있을 때 이를 열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자주적, 민주적 운영은 행정관청의 감독을 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정도까지 정리하면 기관과 재정에 관한 이슈들도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흐름을 좀 봐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아까 노동조합이라는 큰 카테고리 내에서 설립에 관한 큰 줄기들이 나왔어요. 설립 요건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으로 나누고, 실질적 요건에는 실질적 요건 자체에 적극적 요건과 소극적 요건을 나누고, 소극적 요건 안에 뭐 5가지 소극적 요건이 있고, 그리고 이러한 걸 갖췄을 때 행정관청의 심사 절차를 거치는 형식적 요건이 있고, 이렇게 해서 설립되면 기관의 운영 원리를 따르게 되는데,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을 두고 기관에는 의결기관, 집행기관, 감사기관, 그리고 규약에 기반해서 재정을 투명하게 자주적이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이해해 두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를 넘어가 보도록 하죠. 우리가 앞에서 이제 노동조합 파트를 봤다면, 이번에는 노사 간의 협력적인 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노사협의회와 관련되는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우리가 참여와 관련되는 우리가 이제 참가하는 방식, 경영 참가의 방식에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이 경영 참가와 관련돼서 크게 보면 의사결정 참가, 그리고 일정한 자본을 출연하거나 투자함으로써 자본 주주로서의 역할, 자본 참가, 이익을 배분하는 이윤 참가, 3가지 형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의사결정 참가의 한 형태로, 독일의 경우에는 공동의사결정제도라는 제도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이 노사협의회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이 노사협의회 제도, 여기 쭉 나오죠? 이거는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구체적인 근거를 두고 있고, 이에 따라서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크게 3가지 문제가 나왔죠. 30점 문제가 10점짜리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이 협의회와 교섭을 비교하는 문제가 나왔고요. 두 번째는 노사협의회 의의를 설명하는 방법, 설명하는 내용, 그리고 세 번째는 그 구성과 운영에 관해서 설명하는 내용,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가 됐습니다. 각각의 내용을 살펴볼게요. 그래서 앞에 30점 문제는 20점, 10점에서 노동조합에 대한 내용, 두 번째 30점 문제는 노사협의회의 교섭과의 비교, 의의, 그리고 교섭의 구체적인 사항, 이렇게 나누어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먼저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의 대상, 그 결과에 대한 비교 부분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회는 단체교섭과 별개 제도라는 게 근참법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근참법을 이해할 때는 앞서 살펴본 노동조합과 별개로 운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노사협의회와 단체교섭을 비교하는, 특히 이 비교를 대상과 결과를 중심으로 비교하는 방식으로 가시면 됩니다.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두 가지를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대상 측면입니다. 노사협의회 대상은 기본적으로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할 사항들을 두고 있습니다. 이 협의할 사항에 따라서 노사협의회의 여러 사항들이 이제 논의가 될 수 있고요. 이 노사협의회의 그 대상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내용들이 이제 진행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노사협의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노사협의회에서 이 대상 크게 보면 협의사항, 의결사항, 보고사항 세 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근로자 위원들이 전체적으로 협의와 의결과 보고를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들은 대체적으로 사용자가 협의나 의결, 보고하기 위한 기본적인 내용을 정하고 있지만 이 부분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단체 교섭은 교섭의 대상으로서 이 부분은 주로 아까 말씀드린 근참법에 나열되어 있는 내용이라면 단체 교섭은 헌법상 인정되는 일종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이 근참법상 이 대상을 거부할 경우 이것에 대해서 거부하는 것에 대해서 강제할 수 있는 장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교섭의 대상은 이걸 거부할 경우 부당노동행위라는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라는 개념으로 구제 신청도 받을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이죠. 그리고 이걸 거부할 경우에 부당노동행위로 문제가 될 수 있고 부당노동행위의 경우에는 형사처벌의 문제도 같이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대상을 비교함에 있어서 그 성격이 다르다. 뭐가 다르냐? 일단 근거가 다르다. 교섭의 대상은 근거가 다르다. 어떤 근거가 다르냐? 근참법이냐? 헌법이냐? 여기 다르고 그에 따라서 거부할 수 있냐? 아니냐? 이런 것들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거는 결국 결과 측면에서 보통 이 협의, 의결, 보고 사항에 대해서는 각각의 회의를 통해서 회의록을 작성하고 그 회의록의 내용에 대해서 준수 의무가 발생하긴 하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강제력이 없습니다. 다만 이 강제 장치를 노사 간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간에 별도로 강제력을 정할 수 있지만 그런 내용이 법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이 결과 측면에서. 반면에 단체 교섭은 이 교섭의 대상의 결과로서 단체 협약을 체결합니다. 이 단체 협약은 노사 간의 의사 합치, 의사의 합치를 바탕으로 해서 서면으로 작성하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추가로 서명 날인을 합니다. 서명 또는 날인을 해요. 다 두 가지 해도 되고 하나만 해도 돼요. 그래서 요 기본적인 조건을 갖추면 단체 협약으로서 의미를 갖게 되고 이 단체 협약을 위반하면 단체 협약 위반에 따르는 제재를 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제재가 아까 말씀드린 부당노동행위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어요. 각종 근로조건 등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대상과 결과 측면에서 노사협의회와 교섭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대상 측면에서 이렇게 내용이 다른데 근거와 거부했을 때의 효과 그리고 결과 측면에서 강제력이 있느냐
그에 따른 뭐 위반에 따른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두 가지를 비교해 주시면 노사협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교섭과 비교해서 보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다시 또 노사협의회의 기본적인 원리로 좀 돌아와 볼게요. 노사협의회 의의라고 되어 있어요. 결국은 노사협의회가 뭐냐라는 걸 세 가지를 정리해 보자는 겁니다. 노사협의회는 기본적으로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노사 간의 협력적 노사관계, 즉 협력적 노사관계 측면의 문제예요. 협력적 노사관계 측면에서 참여와 협력이라는 기본적인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으로 보면 이 의의가 조금 더 명확해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노사협의회에 관한 근참법의 목적을 한번 정리를 해보면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협의 기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의의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겠죠. 첫 번째,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을 증진하는 기구라는 점. 요게 첫 번째 중요한 거죠. 이를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할 수 있게 됩니다. 세 번째는 건전한 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측면의 쟁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근로자의 복지 증진, 즉 근로자의 복지와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생산성 향상을 추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세 번째는 단순히 뭐 근로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기본적인 운영을 통한 발전뿐만 아니라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해서 경영의 투명성, 그리고 참여를 통한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차원으로 노사협의회 의의를 좀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노사협의회 요거 이외에도 다른 내용으로 좀 정리를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런 부분을 좀 봐주시면 노사협의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노사 간의 참여와 협력 증진할 수 있는 기구다. 두 번째, 근로자의 복지 증진한다. 세 번째, 건전한 기업 발전을 도모한다. 이런 차원으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구체적인 노사협의 운영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협의 운영에 대해서는 여기서 보면 구성과 운영으로 나누어서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노사협의 구성부터 보도록 하죠. 노사협의 구성은 노사협의 설치가 상시근로자 30인 이상 사업장에 설치를 합니다. 보통 근로조건에 결정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좀 고민할 게 첫 번째 구성과 관련해서는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합니다. 노사 동수 어떻게 구성하냐?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이렇게 나누어서 동수로 구성을 하게 되죠. 각각의 위원은 선출하게 됩니다.
위원 선출은 근로자 위원과 사용자 위원을 좀 나누어서 볼 수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근로자 위원, 사용자 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3인에서 10인 내외에서 노사 동수로 구성을 하죠. 그리고 근로자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하고요. 과반수로 된 노동조합이 있으면 그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대표자가 노동조합이 위촉하는 자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근로자 위원 선출과 사용자 위원을 좀 나누어서 구별해 볼 필요가 있는데 결국은 근로자가 선출한다. 다만 과반수 노조가 있으면 노조 대표자 그리고 노조가 위촉한 자 구성합니다. 다만 이렇게 선출할 때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라는 그런 절차를 같이 진행을 하시면 되죠.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를 거쳐서 선출하게 됩니다. 직비무. 사용자 위원은 사용자와 사용자가 위촉하는 자, 사업장의 대표자. 여기서는 선출 절차가 별도로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위원을 선출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이 위원 선출하고 나서 전체적으로 위원장을 정하고 위원장이 의장이죠. 의장. 노사협의회 의장. 그래서 의장이 노사협의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게 되고 공동으로 노사가 공동의장을 둘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회의를 진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장을 두고 임기를 정하고 임기에 대해서는 보통 3년을 기준으로 하고 연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우는 비상임 무보수로 하고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인 구성에 대한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으로 넘어가 볼게요. 운영은 이렇게 구성이 되면 이 구성의 전체적인 위원 위촉 이후에 첫 번째 회의에 관한 문제가 있습니다. 회의는 크게 보면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나누어서 볼 수가 있고요. 정기회의는 분기별로 3개월마다 진행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임시회의는 뭐 필요시에 개최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회의에 관한 부분이 있고요. 이 회의에 대해서 회의 종류는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제 소집을 하게 되죠. 소집은 의장이 소집을 하고요. 의장은 노사 일방의 대표자가 회의 목적을 문서로 명시해서 소집을 요구한 때 응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 전에 회의 일시, 장소, 의제 등 각 위원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족수는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과반수로 출석해서 개최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으로 찬성하게 됩니다. 이 회의는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공개, 다만 특별하게 어떤 개인의 보호를 위한 것들은 비밀을 유지하도록 하는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이게 회의고요. 두 번째, 규정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노사협의 규정이죠. 이 노사협의의 규정에는 전반적인 구성과 운영에 관한 내용을 정하도록 하고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노사협의회 설치와 관련돼서
설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운영 규정을 기반으로 해서 전반적인 운영을 한다. 이 정도로 이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구성과 운영 이렇게 나누어서 전반적인 내용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앞에 노동조합의 설립과 노동조합의 전반적인 운영 그리고 노사협의회의 설치, 운영에 관한 것도 나왔고 의의도 나왔고 교섭과의 비교 이 문제가 논술 문제로 특정한 주제와 세부 내용으로 구성이 됐습니다.